어머니는 이제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식탁 위엔 따뜻한 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그 말은 마치 날 향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툭 떨어졌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죠. 늘 조용하고 무던하던 그 아이. 제 손으로 키우며 고생만 시켰던 그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냉정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는 분명히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 집 거실. 예전에 제가 꽃무늬 커튼을 달고 가구 하나하나 배치했던 그 공간이 그날은 낯선 법정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집도 아이 교육도 다 저희 몫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쉬시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딸아이도 요즘 눈치를 보고요. 그러고는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죠. 저희도 좀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내가 불청객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내가 있어선 안 되는 사람처럼.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이제 엄마도 편하게 좀 쉬셨으면 해서. 그게 어떤 뜻인지, 그 말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더군요. 정리해달라는 말. 조용히, 말없이 자리를 비워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지킨 집이에요. 장사하고, 청소하고, 병원 보조까지 하며 아들 뒷바라지하려 악착같이 버텨온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내가 밀려나고 있어요. 그 누구의 목소리도 높지 않은데 나는 이미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우연한 감정도 일시적인 오해도 아니라는 걸. 이 집엔 이미 나만 몰랐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나만 너무 오래 그 따뜻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자리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젠 알거든요. 내가 잃은 건 자리가 아니라 존엄이라는 거요. 이야기의 끝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고 단단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한 어머니가 다시 자기 이름부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당신의 따뜻한 공감입니다. 23이던 해에 시집을 왔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땐 좋은 사람 만나서 무탈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누구나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가끔은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야무지고 책임감은 있었죠. 처음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받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묻어남과 책임이려니 하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이가 생겼고 시댁 살림에 맞춰 제 존재를 접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분이었고
며느리는 손보다 입이 먼저 나오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전 늘 조용히 움직였고 늘 미리 짐작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빠져줘야 할지. 그렇게 눈치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40을 겨우 넘겼을 무렵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졌죠. 그날 장례식장에서 흰 천 위에 놓인 그 사람 얼굴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함께 사라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곤 바로 다음 날 아들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슬퍼할 틈도 없이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밥 짓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사람은 늘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아들 엄마, 며느리, 사모님, 혹은 우리 정혜 씨. 내 이름은 늘 누군가의 소유격으로 불렸고 나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믿었죠. 그 아이가 대학에 붙었을 땐 식탁에 앉아 혼자 울었어요. 너무 잘했어. 그 말 대신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아들은 곧 취업 대신 학원 창업을 하겠다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모아둔 적금과 남편이 남긴 단칸방 전세금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강남의 작은 학원을 차렸고 결혼도 했고 손녀도 낳았죠. 그 즈음부터 저는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정확히는 그 집의 일시적 존재로서요. 손녀를 봐주고 밥을 지어놓고 마실 물과 간식까지 챙기며 나는 그 집에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손녀 민지는 그나마 절 할머니라고 부르며 가끔 안아주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잠깐은 덜 아프게 느껴졌죠.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는 늘 깍듯하지만 냉정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들이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비켜주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뒤늦게야 알아차렸죠. 그런데도 나는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나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거기가 내가 만든 집이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내 손으로 이룬 집. 그 아이가 대학 붙고 결혼하고 첫 손녀를 아는 그 집. 그 모든 기억들이 그 공간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아들의 입에서 이제 좀 나가주시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그 모든 시간이 그저 나 혼자만의 기억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숟가락이 3개만 놓여 있던 날도, 전기밥솥에 밥이 반 공기만 남아있던 날도요. 아, 제가 까먹었네요. 며느리의 말은 늘 웃으며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은 제게 닿지 않았어요. 냉장고엔 제가 먹지 못하는 매운 반찬들 뿐이었고 TV 리모컨은 언제부턴가 손녀가 독점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 말고 만화 좋아하시죠? 그 말엔 장난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일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손녀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로. 순간 눈을 마주쳤던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죠. 정의 어머님은 그 주에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 속에 나는 없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들은 늘 바빴어요. 늦게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제가 차린 밥상 위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조금씩 비워지는 제 자리를 이제야 알아차리게 된 걸까요? 마당 구석에서 핀 꽃도 언젠가부턴 저 혼자만 바라봤고, 식탁 옆 작은 달력엔 제 생일 대신 아들 회식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고 그 집에서 점점 없는 사람이 되어갔죠. 그날 현관문 앞에 놓인 큰 상자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가족 사진, 액자 배송 주의. 그렇게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분주하게 포장을 풀었고 아들은 말없이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웃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무심히 웃으며 물었죠. 나는 없네.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은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밥을 먹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이미 설거지가 다 끝난 싱크대 앞에서 혼자 밥을 퍼서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들은 정말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의처럼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민지가 감기에 걸린 날, 밤새 찜질을 해주고 죽을 끓였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말했죠. 고맙긴 한데요. 요즘은 체온 조절도 앱으로 돼요. 그 순간 내 정성은 시대에 뒤처진 불편함이 되어버린 듯했어요. 한 번은 친구상을 치르러 며칠 외박하고 돌아왔을 때 제 방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민지 방이 좀 좁아서요. 책상이랑 침대만 잠시 옮겨놨어요. 제 옷가지들은 박스에 담겨 베란다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입도 뻥긋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속삭였어요.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닌가요? 그 물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내 안에만 머물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셋이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다고 며느리가 전날부터 반찬을 준비하더군요. 저는 구석에서 감자 껍질을 까며 말했어요. 내일은 된장국 내가 끓일게.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된장국은 짜서 민지가 잘 안 먹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손에 들린 칼은 멈췄고 입가에 묻은 웃음이 제 속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테이블엔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고 아이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찾다 식탁 가장자리 의자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봤어요. 내 자리는? 작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먼저 드셨죠. 같이 먹는 게 의미 있나요?
아들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민지는 만화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 저만 정지된 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외출복 몇 벌과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앨범이 있었죠. 그 사진 속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그 앨범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남긴 등기부등본, 아들에게 줬던 돈의 차용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집은 남편이 제 명의로 남겨줬어요. 아들은 대학도, 학원 창업도 제가 만든 기반 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게 요구하는 건 조용한 정리였어요. 그 말이 나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님, 할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불길한 기분을 삼키며 앉았어요. 민지가 이제 크잖아요. 공부방도 필요하고, 방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정리라니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다 작게 내뱉었어요. 엄마 방을 민지한테 주고 엄마는 잠깐 외할머니 댁이나. 그 말은 나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말이었어요. 거창하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감정이 격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분하게 정리해달라는 부드러운 통보였죠.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무억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식탁에 손을 올렸어요. 이 집, 이 공간에서 내가 사라질 준비를 내 아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래된 물건을 옮기듯이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죠.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사랑도, 기대도, 자존심도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를 가족이라 부르던 마지막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들은 방문을 닫고 며느리는 손녀와 함께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제 방에 들어와 오래 묵혀두었던 문서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둔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 사본. 사람들은 그런 문서를 굳이 보관해 두는 게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날 저는 그게 내가 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도장을 꺼내며 손이 잠시 떨렸어요.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도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야 정신이 든 기분이었죠. 나는 이 집에서 지워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 집의 뿌리였고, 내가 있었기에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지금이라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 일이었어요. 네, 소유주는 맞습니다.
거래는 제 명의로 진행할 겁니다. 중개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친절하게 물었죠. 혹시 가족과 상의는 하셨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은 제게 이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는 겁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토지 이동 신청서, 매도인 서명 서류, 인감 증명서. 모든 걸 내 손으로 준비했죠. 창구 직원이 제 연세를 물으며 웃더군요. 요즘은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직접 오셨네요. 그 말이 어쩐지 위로 같기도 하고 비수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자식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하니까 이런 건 내가 해야죠.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에 앉아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만든 집이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 글을 쓰며 손끝이 조금 시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며칠 뒤 잔금을 받기 위한 은행 서류까지 준비하고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 집을 팔겠다는 생각이 슬프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슬픈 건 내가 그 집에 있었음에도 잊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날들이었어요. 이젠 그 슬픔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찬장 안쪽에서 공과금 영수증과 우편을 정리하며 말했죠. 조금 정리 중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째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매끄럽게 웃던 얼굴에서 잔잔한 경계가 익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는 모습을 본 며느리가 물었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다니세요, 어머님? 나는 대답 대신 가방 안쪽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어요. 그 안엔 부동산 계약서와 매도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며칠째 꺼내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집 무슨 일 있어?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팔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생각 정도는 오래전부터 했지.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짜 당황이 묻어났어요. 왜요, 엄마? 뭐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곤 말했죠. 큰 잘못은 없었지. 하지만 자꾸 쌓이는 건 말보다 태도야.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저희가 지켜온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지켜온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엄마, 그냥 좀 더 생각해 보자. 급하게 하실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게 감정을 들이밀수록 나는 내 감정을 더 조용히 숨겨야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슬쩍 묻더군요. 혹시 계약까지 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잔금 받으면 나갈 거야.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어요. 아마 이런 감정이겠죠. 그래도 엄마가 마음을 굳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손녀 민지만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그 아이의 얼굴엔 무엇이 뭔지 모르는 순수함이 있었고,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결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뤘는지도 더 선명하게 보여줬죠. 그날 밤, 나는 이불을 개며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그 순간, 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려고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나한텐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이 가장 고요할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문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싸움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끝나는 거라는 걸요. 잔금 날짜는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은행에 도착해 서류를 확인받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순간 숨이 깊이 들이켜졌습니다. 그 집에 남은 마지막 끈이 통장에서 삐 소리와 함께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이삿짐을 부르기 전날 밤, 나는 혼자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남편 유품, 내 이름이 적힌 통장들,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쓰지 못했던 짧은 편지 몇 장을 넣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 할 시간이다. 작게 중얼이며 상자를 닫았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은 순간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도 나가세요? 요즘 계속 바쁘시네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응. 오늘은 이 집 잔금 받는 날이야. 팔았어. 이 집. 두 사람 모두. 말이 멎었어요. 시간도 멎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먼저 소리쳤어요. 뭐라고? 엄마, 그걸 왜 마음대로? 나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가 끝내지 못한 문장을 내가 대신 마무리했죠. 마음대로 했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못한 게 많았으니까.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작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나는 웃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정해야지.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살지 않았으니까. 그날 오후 이사짐 센터가 도착했어요. 내 짐은 단출했어요. 겨우 2상자와 작은 트렁크 하나.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다가 결국 복도 끝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짐을 차에 싣기 전 현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 민지가 걸음마를 떼던 복도. 밤마다 국을 끓이며 울던 주방. 그 모든 기억들이 날 가두는 벽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주는 문 같았어요. 현관을 나설 때 아들은 나를 따라 나왔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 물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답했어요. 이젠 너희가 너희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내가 그 집을 떠난다는 건 누군가에겐 손실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겐 회복이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정혜 씨라는 이름으로 이사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사를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한숨부터 내뱉었죠.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나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이렇게까지라는 말, 그 전에 누가 썼는지 생각은 해봤니?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정적을 가졌고 결국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럼 그 차용증 말인데 진짜로 그거 청구하시게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건지도 몰라요. 나는 준비해둔 내용 증명 봉투에 인감 사본과 계약 사본을 넣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어요. 수신인 김장남, 제목 금전 차용 관련 변제 청구. 내용, 년월 일자로 작성된 차용증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빌려준 금액 일금 3,500만 원 3,500만에 변제를 요청합니다. 그 종이를 봉투에 넣으며 내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권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변호사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민지도 아직 어린데. 나는 그 문장에 민지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더 불편했어요. 그 아이를 방패 삼으려는 그 태도. 늘 그랬듯 정면 대응은 피하고 감정으로 포장하는 방식. 나는 짧게 답했어요. 이건 민지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과 나 사이의 정리일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과 통화한 내용을 전해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차용증은 그냥 참고용인 줄 알았다. 가족끼리 이건 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끼리. 그 가족이 내게 말했던 마지막 문장은 정리 좀 해달라였잖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에서 일부를 꺼내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죠. 그때 알았어요. 도우는 때때로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사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말했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던 그날, 내가 진짜 없는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이젠 그 책임을 지세요. 그 말 이후 그 집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민지의 안부도, 아들의 생일도, 며느리의 명절 인사도 더 이상 내게 도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나는 처음으로 관계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삼켜야 했던 시간들을 정확한 문서와 도장으로 끝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내 삶을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한 달쯤 지났을까? 이사 나왔던 집 근처를 지나던 날, 무심코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우편함엔 고지서가 쌓여 있었어요. 거기엔 누군가의 발길이 끊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후 소문은 빠르게 들려왔어요. 아들이 운영하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했고, 며느리는 집을 알아보다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민지는 외갓집에 맡겨졌고, 부부는 한동안 따로 지낸다는 이야기까지 동네 어기 가게 아주머니 입에서 들었죠. 나는 그 말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내겐 통쾌함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계절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는 익숙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지였어요. 안에 들어있던 작은 그림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밥상, 뒷마당 화분,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 아이에게는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그림 한 장이 말해주더군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지가 계속 엄마를 찾네요.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될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민지를 늘 보고 있어. 그 아이는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민지를 핑계로 나를 다시 가족으로 묶으려 하지 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이미 그들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이제 내 삶엔 고요가 깃들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나가는 날들. 누군가 보기엔 외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겐 이 평온이 가장 단단한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마른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응, 잘 지내. 지금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같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사라졌어요. 나는 그 뒤에 대고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이 집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엔 정막 대신 따뜻한 고요가 감돌았어요.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딱 알맞은 시간에 눈이 뜨이고 창밖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덮었죠. 이젠 누구를 위해 아침을 차릴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게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내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줘요. 상추 몇 포기와 고추, 그리고 오래된 화분에 옮겨 심은 장미 한 그루. 물뿌리개를 들고 걷는 이 시간이 요즘 내 하루에서 가장 생생한 순간이에요.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잎이 하나씩 피어나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씩 살아난다는 걸 느껴요. 마을 도서관에도 자주 가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고 낡은 시집을 펼쳐 조용히 낭독을 해보죠. 누군가 들을 리 없는 목소리지만 그게 오히려 좋아요. 이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그 말에 내가 대답하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진짜 대화 같아요.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줘요. 또 혼자 오셨어요, 정혜 씨. 그 물음이 이젠 전혀 쓸쓸하지 않아요. 혼자 오는 게 편해요. 그렇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던 날들보다 혼자지만 편안한 이 순간들이 훨씬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가끔 민지에게서 엽서가 와요. 그림을 곁들인 짧은 편지. 할머니, 오늘은 하늘이 연필처럼 맑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달걀국이 먹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말은 늘 시 같았어. 작은 액자에 넣어두었어요. 민지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싶은 가족의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따뜻해요. 밤이 오면 작은 조명을 켜고 앉아 하루를 정리해요. 그날 먹은 음식, 마주친 사람들,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들. 그 기록 속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집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 나라는 이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나날이에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혜 씨로서. 그리고 이 고요는 내가 나에게 주는 작고 단단한 선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혜 씨입니다. 이 작은 방, 내 이름이 적힌 도서 대출 카드, 그리고 매일 써 내려가는 노트 한 장. 그걸로 충분해요.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도,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도 않아요.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묻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며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그 조용한 떨림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노을빛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공감이
우리에게 닿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